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기상 상황이 정확히 일주일 전 지난주 월요일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예고돼 있습니다. 지난주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면 오늘은 정부, 지자체, 주민들까지 여러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난 폭우로 집안이 약해진 데다가 이번엔 이 강풍까지 동반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 큰 피해를 입었던 서울 강남역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소율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곳 광화문은 방금 전부터 이제 비가 꽤 많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강남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2시간 전부터 계속된 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 늦게부터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고된 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이곳 강남역 일대는 인파로 북적이던 평소 연휴 저녁 분위기를 느끼기 힘듭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강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시간당 30mm까지 쏟아질 걸로 예보됐는데요. 비가 그칠 걸로 예상되는 새벽 3시 전후까지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비 구름대가 빠르게 남하하면서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자, 지난주에 차들도 많이 잠기고 침수 피해가 워낙 컸잖아요. 오늘 종일 대비로 분주했다면서요. 네, 지난주 집중호우 당시 침수 피해가 심했던 이곳은 아침부터 비 피해로 준비가 분주했는데요. 휴일이지만 구청 직원들이 나와 빗물바지를 막고 있는 토사나 낙엽,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동주민센터마다 양수기나 수중펌프를 비치해놓고 침수가 발생하면 곧바로 투입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재민 추가 대피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강남구 구룡마을에선 주민 20여 명이 오늘 밤 기상 상황에 따라 추가 대피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역대급 폭우 침수 피해 인천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호우 예비특보에 강풍주의보까지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인천 제물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현진 기자, 비가 시작이 됐습니까? 네, 조금 전부터 인천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빗줄기는 조금씩 굵어지고 있는데요. 바람도 점점 강하게 불면서 일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잠시 후 오후 9시부터는 강풍주의보도 발효됩니다. 인천에선 지난 8일부터 사흘간 40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렸고 한때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었습니다. 제가 있는 제물포역 일대도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차량들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는데요. 강한 비구름이 남서쪽에서부터 접근 중인데 기상청은 잠시 후 오후 8시부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섬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은 모두 통제됐고 어선들도 연안부두에 피항을 마쳤습니다. 경찰은 저지대 해안가 일대 출입을 통제하고 주차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폭우 때 붕괴된 옹벽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취재진이 오늘 낮에 침수 피해 지역을 돌아봤는데요. 배수로 빗물바지엔 쓰레기들이 모두 치워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워낙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적은 비에도 축대 붕괴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시시각각 날씨 예보가 변하고 있는 만큼 시와 구청의 재난 문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관계당국은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제물포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광복절 경축사는 석 달 전 취임사를 연상케 했습니다. 또다시 자유를 강조하면서 일본도 이 세계 자유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이웃이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취임식 때 북한을 향한 지원책 담대한 구상을 언급했던 대통령. 오늘은 담대한 계획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특히 경제, 안보,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을 언급하며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천명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서명한 것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분야별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있다며 미래를 강조해 진상규명에 방점을 뒀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했습니다. 광복 70년이 지나도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마저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담대한 구상에는 대규모 식량 공급과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 6가지 경제 지원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호응할 경우 군사와 정치 분야에서도 추가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지만 일본 지도자들은 오늘 줄줄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로 향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4년째 깊은 반성을 한다고 했지만요. 기시다 총리의 반성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길기를 든 우익들과 시민들이 2차 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로 들어갑니다. 지난 10일 기시다 내각에 새로 등용된 강요 3명도 잇따라 참배했습니다. 이틀 전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을 시작으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 아키바 부흥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참배하진 않았지만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どの国であれ、国のために命を捧げた方々に尊崇の念を表することは当然であります。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黙祷を捧げます。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한 일왕은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전쟁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過去を顧み、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 반면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나 반성 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我が国は積極的平和主義の旗の下、国際社会と力を合わせながら 과거 일본 총리들은 주변국 피해를 언급하고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지만 2012년 아베 재집권 이후 이런 관행이 끊겼습니다. 한일 역사 인식의 차는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주목했습니다. 관계 개선 의지는 있었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우리 정부의 선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가 줄줄이 예고돼 있는 여권은 오늘도 어수선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비대위 인선 발표가 있고 모레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심리가 있죠. 비대위 인선은 하루 전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고 이준석 대표는 오늘도 윤 대통령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일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대위 인선이 거의 마무리됐지만 한 2명 정도 더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대위 활동 기간이 4개월 안팎으로 짧은 데다 권한도 크지 않다 보니 비대위원을 맡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인사도 배제하려다 보니 인물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이준석 대표의 공세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은 언론을 통한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쟤 때려도 되겠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절 때리기에 들어오는 약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아, 이 XX 저 XX가 지령 같은 그거 거였다? 들었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적은 100점 만점에 25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이 없었다는 지적에는 형사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나중에 제가 얘기할 시점이 있으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CL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이번 주 여권 핵심 이 세 명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뭐 단어 자체가 좀 식상하지만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네. 그 세 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인데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번 한 주 특히 17일이 중요합니다.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국정 지지율 바닥인 상황에서 반등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데요. 기자회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공교롭게도 17일은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신문기일이기도 합니다. 빠르면 17일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 생명이 걸린 17일은 운명의 날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내일 출범하게 될 비대위 운명도 달라지기 때문에 17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도 중요한 날이겠죠. 중요하다고 한 그 17일 날요,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법원이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오시는데요. 네, 가처분이 기각되면 이준석 대표는 대표직이 박탈되고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인용이 될 경우 복잡해지는데요. 법안에서 인용되는 대목이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 후폭풍 정도가 달라질 겁니다. 말 그대로 비대위 출범 전체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복원되고 여권 전체에는 대혼돈이 빠지게 되겠죠.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기다리며 여권 내 권력 투쟁은 더 격렬해질 겁니다. 하지만 절차상 일부 하자만 인용된다면 그 부분만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자를 없애고 비대위를 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권 안팎의 여론은 가처분 인용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건데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며 친윤 세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되면 누가 창당할 것 같은데요. 창당하려고 할 수 있어요. 정계 개편이란지 이런 걸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여권 3인에 공통된 고민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인물난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100일 취임 기자회견 때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방향을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인적 쇄신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일부 참모진을 교체하고 싶어도 대체할 인물이 마땅치 않아 소폭 쇄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 위원장은 구인난은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취재한 바로는 아직까지도 한두 면의 비대위원 인선 작업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됐듯이 비대위 기간도 짧고 권한도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고사하는 사람이 제법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도 소위 이준석계 인물들이 등을 돌리는 분위기라 인물난을 겪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준석 대표 요즘 뭐 과거에는 이준석 대표를 옹호했던 사람들도 많이 이제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인물이 홍준표 대구시장이었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 정권 안정을 위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SNS에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 1년 전 상황으로 착각하고 막말을 쏟아내며 때를 쓰는 모습은 보기에 참 딱하다고 썼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 안철수 의원은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 분열이라고 했고 나경원 전 의원은 리스크를 걷어내는 와중에 이준석 폭탄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최 기자가 좀 취재를 해보면요. 이 여권 3인이 이번 주에 꼭 확보해야 할 것도 있다면서요? 네, 바로 여론입니다. 오늘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는데요. 지난주보다 1.1%포인트 상승한 30.4%를 기록하며 8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도어 스태핑 방식과 내용을 바꿨고 문제가 있던 박순애 부총리를 경질하는 등 휴가 이후 달라진 대통령의 모습이 하락세를 멈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조사에는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과 이후 비판과 관련한 여론은 시점상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윤 대통령은 당분간은 지지율을 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준석 대표도 믿을 건 여론밖에 없거든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에 몰두할 것으로 보이고요. 비대위를 이끄는 주호영 위원장도 차례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 마찬가지겠죠.
이번 주말에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일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 최선 기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늘 강훈식 후보가 전격 사퇴하며 당권 구도는 이재명, 박용진 후보 2파전으로 재편됐습니다. 이번 주말 호남 경선이 예정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유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주말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일제히 호남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의 뿌리로 불리는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의 36%, 대의원의 16%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과 함께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남 순천대 토크 콘서트에서 특검이나 탄핵 추진 같은 당의 주요 현안에 대한 당원 투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목포로 향했는데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 4명도 함께했습니다. 정치는 팀으로 하는 경기니까 팀이 이겨야 MVP도 있는 것이고 팀이 이길 수 있기 위해서 팀의 전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독주 체제를 굳힌 만큼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명계 후보들을 모두 당선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박용진 후보는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의 전략적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무너지는 민주당이냐? 다시 바로 서는 민주당이냐? 이재명이냐? 박용진이냐? 지금 이곳 호남에서 결판을 내주십시오. 호남 적자론, 세대교체론을 앞세워 호남에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강훈식 후보는 오늘 중도 사퇴했습니다. 남은 두 분 중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런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게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습니다. 다만 박 후보와의 단일화에는 반명만으로 당을 이끌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쌍방울그룹의 주가 조작과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쌍방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김성태 전 회장은 석 달 전 해외로 출국했죠.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강제로 귀국시키기 위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윤후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싱가포르로 출국한 것 지난 5월 말입니다. 쌍방울그룹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 6부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직후였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위한 절차에 동시에 착수했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는 기소나 형선고를 피하려고 도주한 사람에게 내리는 최고 등급의 수배입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출국을 도피성이라고 보고 강제 귀국시키기로 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관과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그룹 임원을 구속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2020년과 2021년 쌍방울그룹에서 포착된 수상한 자금 중 일부가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이 의원과 쌍방울 측은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무슨 S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공소시효인 다음 달 9일 전까지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네, 광복절 연휴 이 서울 도심은 대규모 집회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민노총과 보수단체들이 잇따라 집회를 열면서 거리가 전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백승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들로 광화문 일대가 가득 찼습니다. 도로와 인도 위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광복절 집회에 경찰 추산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수사파 공산주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면 우리나라가 자유통일당은 민노총 등으로부터 보수 정권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집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노총은 그제 숭례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고 북한 노동자단체가 보내온 연대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집회에 참가하며 일대는 혼잡을 빚었습니다. 주 무대가 설치된 동화면세점 앞 주변 도로가 통제됐고 한때 시청역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구간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전환광장이 새로 단장했다 해서
구경 삼아 가는 길인데 지금 오늘 집회 때문에 길이 막혀가지고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원래 광화문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횡단보도 타면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횡단보도가 싹 다 막혀서 종로 1가 쪽으로 간 다음에 다시 건너서 뒤돌아가야 돼요. 경찰과의 큰 충돌은 없었지만 도로에 설치된 펜스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밀려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신고대로 집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유통일당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숭례문 근처에서 보수단체 행진도 이어져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20년 넘게 광복절 새벽마다 나타나는 이 반갑지 않은 손님은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오토바이 폭주족들인데요. 경찰관 앞에서 버젓이 도로를 휘젓고 조롱을 하고 점점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경찰차에 쫓기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헬멧도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2대가 가로막자 좁은 틈을 비집고 빠져나가며 손가락 욕을 하며 조롱합니다. 주변에선 환호성이 터집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는 경찰차 주변을 맴돌며 마치 잡아보라는 식으로 고발합니다. 경찰관이 길을 막고 경광봉을 휘둘러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대구와 서울,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폭주족들이 탄 오토바이 수백 대가 등장해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굉음을 내며 신호 위반에 중앙선 침범까지 위험천만한 질주에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왜 저러고 다닐까? 독립군들인가? 어? 대구에서만 77명이 입건됐고 서울에선 8명, 광주에선 2명이 붙잡혔습니다. 과시하고 싶어서 모든 사람이 있어서 과시하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도로에서 2명 이상이 함께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경찰 단속은 소극적입니다. 폭주족을 쫓다 자칫 사고라도 나면 과잉 진압 논란으로 번질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위험하죠. 적극적으로 단속하다가 걔들 넘어져서 다치면은 좀 이제 그 비난이 괜찮은데 나오니까. 경찰은 체증한 영상 등을 통해 사후 이권에 주력한다는 입장. 공권력을 대놓고 비웃으며 불법을 일삼는 폭주족들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복날 말복이었는데요. 몸보신은 하셨습니까? 소비자들은 더 싼 닭, 이 치킨을 찾아다녔습니다. 대형마트엔 한 마리 5,000원대 치킨도 나왔다는데요.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을 연 직후에 대구 시내 한 대형마트. 아침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말복인 오늘 평소 한 마리 6,990원에 팔던 치킨을 1,000원 더 내려 5,990원에 시간대별로 한정 판매하자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점포별로 줄을 얼마나 섰는지 정보를 공유할 정도.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한 마리에 9,980원인 치킨을 매대에 내놓는 순간 눈 깜짝할 새 사라졌습니다. 이거 바로 이제 싸고 있어요. 잠시만요. 모레까지 일주일간 치킨 한 마리 반을 8,800원에 판매하는 마트에서도 치킨이 오전 중 동났습니다. 10,000원 아래인 대형마트 치킨은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의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까지 저렴합니다. 소비자들은 맛이 비슷하다면 저렴한 마트 치킨을 먹겠다고 말합니다. 가격 자체도 비싸고요. 예, 아무래도 마트 치킨이 요새는 품질도 좋고 맛도 좋다 그래서 마트에서 사다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마트까지 나왔어요. 비슷할 것 같아서 가격이 싸니까 한번 먹어보려고요. 치솟는 물가 부담에 알뜰 구매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말복을 맞아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쿠폰을 지급하는 등 할인에 나섰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 고공행진이 예고된 만큼 당분간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업체 간 치킨값 신경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추석 물가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오늘부터 650억 원어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뿌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대형마트에서 사면 자동적으로 할인이 되는데 전통시장에서 할인받으려면 과정이 복잡합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탁상 행정 아닐까 싶은데요. 그 실태를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글지글 붙여지는 산적에 산처럼 가득 쌓인 과일.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통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정부지의 치솟은 물가에 소비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물건 사기가 좀 많이 좀 두려워지는 건 또 사실이네요. 대사상을 안 차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작년보다 좀 양을 좀 줄이든지 좀 해가지고 좀 간소하게 좀 차릴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추석 성수품 가격은 작년보다 7% 넘게 올랐는데요. 무거워진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1인당 3만 원 한도의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사느냐입니다.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경우 결제 때 알아서 자동으로 한도까지 할인돼 신경 쓸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제로페이 앱을 통해 20에서 30% 할인된 상품권을 사야 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따질 게 많다 보니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에겐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이렇게 듣는 순간은 아 나도 해야지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좀 많아요. 그래서 못하게 되더라고요. 젊은 애들만 하지 나이 드신 분들은 사용 잘 못할 것 같아요. 핸드폰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데 그거를 하려면 더 복잡하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매장별로 각자 다르게 결제하는 전통시장은 할인 쿠폰 지급 한도 파악이 어려워 제로페이 앱을 활용한다고 설명했지만 보다 손쉽게 할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강원도 춘천 도로 한복판에서 맥주병이 우르르 쏟아져서 시민들이 힘을 모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런데 2달 전에도 춘천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거 기억나십니까? 알고 보니 2번 모두 같은 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좌회전을 하며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화물차. 오른쪽 화물칸 문이 열리고 실려있던 파란색 상자 수십 개가 쏟아집니다. 도로는 금세 흰 맥주 거품과 깨진 맥주병으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다행히 주변 시민들이 나서면서 일대는 30분 만에 정리됐고 2차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다. 맥주병 수백 개가 떨어진 현장입니다. 여전히 깨진 유리조각과 병뚜껑이 남아 있습니다. 기사분하고 저하고 막 치우다가 한참 이렇게 좀 밀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꽤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6월 춘천의 또 다른 도로에서도 화물차가 맥주병 2,000개를 도로에 쏟아 시민들이 나서서 치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화물차. 화물칸에 붙은 스티커 위치가 동일합니다. 확인 결과 2건 모두 같은 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먼저도 그래갖고 벌점 맞고 또 이번에 벌점 맞으면 이제 고속도로 나가는데 문제가 생긴대요. 한 달여 만에 2번이나 사고가 났지만 주류업체 측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차주가 자신들과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저희가 그 물류회사랑 계약을 하고 물류회사와 그 차주분들하고 계약을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 물류회사에서 다 보상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드러났죠. 화물차 적재물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처벌 강화는 물론 차주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번 폭우를 계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 피해에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구체적인 대책으로 반지하 주민들이 지상으로 이사하면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도 지원으로 충분할지 김희태 기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집중호우에 취약한 서울시 내 반지하 주택은 20만 가구에 이릅니다. 안에서 열어야 돼. 밑에 잠근 장치 열어.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신속 통합 기획 방식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 구역을 늘려 해마다 8,000채 이상의 반지하 주택을 없앨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향후 20년간 258곳의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3만 채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반지하 주택 거주민에 대한 이주 지원책도 확대합니다.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매달 20만 원씩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주민들은 현실을 모르는 대책이라고 지적합니다. 뭐 보증금이 좀 세가지고 월세가 한 20만 원만 달달 준다면 이거 조금 힘들죠. 예상 규모도 정해지지 않아 언제부터 시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반지하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은 구체성이 선언적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홍수 사태 이런 게 났을 때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땜방식으로 즉흥식으로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내일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반지하 주택 대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우태입니다. 폭우로 발생한 쓰레기도 골칫거리입니다. 서울에서 지난 10일부터 집계한 수해 폐기물이 무려 8,000톤이 넘습니다. 쌓아둘 곳도 부족해서 비어있는 공사장 부지까지 임시보관소로 쓰기로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대로변에 대형 트럭이 줄지어 기다립니다. 이번 폭우로 서울 관악구에서 생긴 수해 폐기물을 실은 트럭입니다. 구청 직원의 수신호를 받고 차례차례 들어갑니다. 쓰레기를 분류해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보내기 전 임시 보관해두는 곳입니다. 평소엔 가득 찰 일이 없는데 지금은 포화 상태입니다. 하루 평균 100톤씩 들어오던 쓰레기가 폭우 이후 최대 700톤까지 늘어난 겁니다. 동작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보관소는 노량진과 대방에 있는데 올림픽대로 통제로 막히면서 사당역 근처 빈 공사장 부지에 임시 보관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수해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요. 침수돼 못 쓰게 된 침대 매트리스나 냉장고를 겹겹이 쌓아놨습니다. 평소 하루 평균 200톤 미만이던 동작구 폐기물도 지난주 폭우 이후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금 30대 내지 40대가 뒤에 쭉 계속 밀려 있어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작업하는데 속도가 좀 더디고.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침수 지역 복구가 본격화되면서 폐기물 배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들 방 컴퓨터며 뭐 침대며 뭐 하나 할 거 없이 화요일부터 밖으로 군인들이 와서 내놨으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큰 비가 예고돼 있어 수해 폐기물은 더욱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폭우가 몰아쳤을 때 침수 지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빗물 통로를 막은 쓰레기를 치운 의인들이 화제가 됐죠. 빗물바지가 담배꽁초나 쓰레기로 이렇게 막히는 것이 침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이번 폭우로 침수됐던 강남역 인근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도로 곳곳에 빗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빗물바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빗물바지에 담배꽁초와 담뱃갑 같은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는데요. 내시경 카메라로 더 깊숙이 살펴보겠습니다. 빗물이 흘러나갈 통로를 담배꽁초가 틀어막고 있습니다. 빗물 통로는 윗부분에 조금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에서 수시로 수거를 하지만 쌓이는 속도를 따라잡기 벅찹니다. 빗물바지 한 곳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만으로 40리터짜리 봉투 하나가 가득 찹니다. 많은 경우에는 한 마디씩 나옵니다. 담배꽁초가. 빌딩 가게 같은 데는 담배 쓰레기통이 따로 없다 보니까 보통 이제 빗물바지에다 많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빗물은 빠져나갈 곳을 찾지 못하고 금세 주변 저지대를 삼켜버립니다. 보시면 빗물바지 주변에도 쓰레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휩쓸려 내려와 빗물바지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주 집중호우 때도 빗물바지 쓰레기를 직접 퍼내 겨우 물길을 열었다는 경험담이 잇따랐습니다. 담배꽁초나 이제 뭐 나뭇가지들이랑 뭐 비닐루 같은 거, 스티로폼 이런 게 다 차여가지고 다 끄집어내니까 물이 빙글빙글 돌면서 다 쭉 내려가더라고요.
하수구 냄새를 막겠다며 빗물바지를 고무판으로 덮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실험을 해보니 빗물바지가 완전히 막혀 있을 때 9분 30초 만에 빗물이 19cm 높이의 도로 연석을 넘어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빗물바지 내부에 쓰레기와 모래가 차 있으면 물이 통과되지 못하고 역류에 흘러 넘치는 모습까지 담겼습니다. 강남역을 예로 들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빗물바지 덮개나 아니면 쓰레기로 차 있으면 시간당 강우가 100mm 정도 오는 경우에 강남이 5분 만에 침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빗물바지로 들어온 빗물은 하수 처리장으로 가는데 쓰레기가 뒤섞여 있어 하천 방류에 앞서 여러 단계의 정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수 처리 기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들어오던 양의 한 9배에서 10배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거를 안 할 경우에는 기계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빗물바지에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는 우리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말복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가 특히 관광객들로 북적였는데요. 18만 명 넘는 사람들이 더위가 아니라 비를 피해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제트스키가 하얀 물줄기를 뿜어대며 물살을 가릅니다. 커다란 튜브에 매달려 내달리다 보면 몸은 흠뻑 젖지만 마음은 즐겁습니다. 바다에 뛰어드는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직장 다닌다고 애들하고 놀 시간이 없었는데 애들이랑 늦잠도 자보고 물놀이도 하고 구경도 하고 너무 좋아요. 파란 하늘에 연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진짜 일상의 피로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고 아름답고 좋습니다. 제주도는 날씨 맑다고 알고 와가지고 너무 날씨도 좋고 중부지방이랑 날씨가 진짜 다르네요. 유명 관광지마다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3박 4일 동안 날씨도 좋고 이렇게 경치도 좋고 그래서 1년의 충전을 그 3일 동안 아주 그냥 거의 간직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터로. 이번 광복절 연휴 기간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은 18만 명을 넘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1만 명 이상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연휴 때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해외 대신 제주도를 선택한 관광객이 는 데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 폭우가 이어지자 목적지를 변경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원도나 이쪽 많이 가는 쪽에 기상이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해외도 못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주도로 많이 몰린 것 같아요. 제주시에서는 46일에 걸쳐 열대야가 관측되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한동안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또 맨날 오보청, 불화청 지겹게 들었죠? 지난 5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이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기상청 예보 정말 자주 틀리는 걸까요? 오보 기준은 뭘까요?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먼저 예보 적중률부터 보겠습니다. 비 온다고 예보하고 실제로 내린 날과 내리지 않은 날, 비가 안 온다고 예보했는데 실제로 오지 않았거나 거꾸로 비가 온 날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온다고 예보하고 내린 날과 내리지 않는다고 예보했는데 실제로도 오지 않은 날을 합친 값입니다. 보통 90%의 적중률을 보이는데 여름철엔 80%대로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비 오는 시기가 여름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비 예보도 없고 실제로도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적중했다고 보기 때문에 예보 적중률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강수 마침률은 어떨까요? 이건 비가 내린 날 사전에 비 예보가 있었는지를 보는 건데요. 연평균 0.5, 봄철엔 0.3까지 떨어집니다. 1에 가까울수록 많이 맞췄다는 의미니까 적중률이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나마도 강수량은 고려하지 않고 0.1mm의 비만 내려도 예측 성공으로 보는데요. 지난 8일 기상청은 수도권에 최대 250mm의 비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서울 동작구에만 400mm 넘는 비가 쏟아졌죠. 이 때문에 강수 마침률도 국민이 체감하는 예보의 정확도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기상청은 기후 변화로 인해 날씨가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점점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예보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독일 경제 발전을 말할 때 나오는 라인강의 기적. 그 라인강이 유럽에 닥친 500년 만의 가뭄으로 마르며 물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의 젖줄 템스강은 아예 강물이 시작되는 수원지가 바뀌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수면 위로 물고기들이 죽은 채 떠다니고 붉은 띠를 둘러 흘러온 사체들을 뜰채로 건집니다. 체코에서 시작해 폴란드와 독일 국경을 따라 흐르는 오데르강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가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Bringt es eine Gänsehaut, wenn ich sehe, wie viel veränderte und tote Fische es hier in der Oder gibt. 독일 당국은 오염 가능성도 있지만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지며 염도가 높아져 일어난 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서부를 관통하는 라인강도 수위가 낮아져 유럽 내륙에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매일 6,900척의 배, 1,000만 톤의 화물이 네덜란드에서 스위스까지 이어지는 라인강을 따라 운송되는데 현지 시각 어제 기준 수위가 30cm까지 낮아지며 물동량은 4분의 1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Aber natürlich für Schiffe in dem Bereich der Mittelrhein, die Richtung Süden müssen, ist für sagen wir normale Schiffe dann irgendwie unter 40 cm. 바다 건너 영국에선 수도 런던을 관통하는 템스강의 수원지가 말라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수원지에서 하류로 8km 내려간 곳이 새 수원지가 됐습니다. This is the climate crisis in action that I am stood in about that deep of the Thames, 15 kilometers into it. I should be a lot wetter than I am right now. 500년 만의 가뭄에 유럽의 젖줄들까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지 12일 만에 미 의회 대표단 5명이 또 대만을 찾았습니다. 중국이 이번엔 한반도와 인접한 서해 해상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혜정 기자입니다. 에드마키 미국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이 이끄는 미국 의회 대표단 5명이 어제 저녁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12일 만입니다. 미 의회 대표단은 오늘 오전 차이잉원 총통을 만나 글로벌 공급망 등을 논의한 데 이어 대만 의원들과 지역 안보를 논의했습니다. 同时它也展现就是美国人民跟台湾人民站在一起这样的一个重要讯息. 대만 외교부는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정을 보여줬다며 환영했지만 중국은 미국이 중국과 대만의 대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Pelosi made the trouble and the Taiwanese should take the consequences. 영내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오늘 대만 주변에서 또다시 전투 대비 훈련을 했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대만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 걸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롄항 인근 보하이의 북부와 백령도에서 불과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서해 북부 등에서도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위협과 함께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중국 연변에는 조선족 자치주가 있죠. 여기선 한글이 사실상 공용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최근 한글 대신 중국어를 우선적으로 쓰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중국 영길시의 상점과 간판은 대부분 한글이 앞에 중국어가 뒤에 쓰여 있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70년 전 자치주가 설립될 때부터 한글을 우선 표기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변주 정부가 한글 대신 중국어 우선 표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어를 한글보다 앞에 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든 표지판과 간판 등도 중국어 우선 표기로 바꿔야 합니다. 조선족이 지닌 한민족 문화를 중국 문화 가운데 하나로 흡수시키려는 동북 공정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중국 정부는 55개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4억 인구의 92%를 차지하는 한족 중심으로 이들을 동화시키기 위해
민족 언어 사용을 억누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족 중심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소수민족의 언어도 하위 언어로 규정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실제로 조선족처럼 민족 문화가 비교적 강한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골족 자치주에서도 중국 표준어인 한어 확대 정책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지역 방언 간 장벽을 뚫고 문화적 융합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북쪽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녁에 중부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특히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충남 남부와 호남, 경남 남해안에는 150mm 이상, 충청 남부와 남부에 최고 100mm, 또 서울을 비롯한 중부에는 2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충청 이남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대전은 32도, 제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은 가운데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의 반지하 주민들, 폭우가 예고된 오늘 밤 또 뜬 눈으로 지새게 생겼습니다. 지난주 폭우 때 이 무릎까지만 물이 차도 문이 열리지 않아서 생명의 위험도 느꼈다니까요. 이런 반지하 주민들 돕겠다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반지하를 아예 없애겠다, 이런 거창한 대책도 좋지만 말만 앞세우다가 주민들 희망 고문만 시키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오늘 밤 안전대책부터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